4년 전 그 가을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지 1년 만이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3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고 자식들 걱정만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투병 기간 내내 저는 회사 연차를 거의 다 써가며 병원을 오갔습니다. 평일에도 퇴근 후 병원에 들렀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아드리고 화장실 가실 때 부축해드렸습니다. 오빠는 달랐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거래처 미팅 때문에라는 핑계였죠. 와서도 1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 한 통 받고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막내야, 내 오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와주니까 아빠는 고맙고 든든하다.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네 아빠 하고 대답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보름 전쯤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아빠가 정리 좀 해놨다. 서랍에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있으니까 나중에 엄마랑 오빠랑 잘 나눠 가져라. 싸우지 말고.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니다. 아빠가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희 남매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 잘 모셔라. 그게 아빠 마지막 부탁이다. 그때 아버지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8억 정도였죠. 법무사에게 상속 상담을 받았더니 배우자인 엄마가 절반인 9억, 자녀인 저와 오빠가 각각 4억 5천씩 받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과 친척들이 다녀가셨고 조문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장례였습니다. 문제는 장례 마지막 날 밤에 터졌습니다. 가족끼리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 우리 셋만 작은 방에 앉아 있었죠. 저는 장례 비용 정산서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탈진하신 듯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빠가 갑자기 A사 용지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동생아, 우리 유산 문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무슨 이야기요? 법무사한테 상담받았잖아요. 엄마 9억, 우리 각각 4억 5천씩. 그게 말이야. 내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건 공평하지 않아. 예. 오빠는 A사 용지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숫자들과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 인쇄소 힘들었을 때 기억나지? 그때 내가 5천만 원 드렸어. 그리고 7년 전에도 3천만 원, 작년에도 2천만 원. 합치면 1억이야. 그건 오빠가 용돈으로 드린 거잖아요. 용돈? 난 빌려드린 거야. 아버지가 나중에 갚으신다고 하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들은 오빠가 가끔 명절 때나 아버지 생신 때 드린 용돈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때는 거의 안 드렸지만요. 그리고 여기 봐. 내가 아버지 병원비도 냈잖아. 여기 계좌 이체 내역. 오빠가 보여준 건 지난 1년간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버지께 보낸 돈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합쳐봐야 300만 원 정도였고 실제 병원비는
아버지 실손보험과 엄마 예금에서 나갔습니다. 오빠 병원비는 아버지 보험으로 다 처리됐잖아요. 오빠가 보낸 건 그냥 용돈이고. 용돈? 야,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오빠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남이야, 장남. 장남은 제사도 지내야 하고 집안 대소사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 더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오빠,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닥쳐. 내가 뭘 알아, 여자가.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될 주제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오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는 내가 최소 7억은 받아야 돼. 엄마 8억, 너 3억. 이게 맞아. 오빠, 그게 무슨. 내가 지금 협상하는 거야. 협상? 법대로 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알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빈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엄마도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 권리 찾는 거예요. 오빠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각오해. 그리고 오빠는 그대로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발인 때도 오지 않았고 49제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당부하신 남매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빠와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오빠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0 업무사 사무실에서 보자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죠. 다음 날 저와 엄마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오빠는 이미 와 있었고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할게. 내 변호사야. 변호사라는 사람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펼쳤습니다. 준비된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기 제 의뢰인이 정리한 내역입니다. 아버님께 드린 금액, 병원비 지원 내역, 그리고 15년 전 사업 자금 지원 내역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는 10장이 넘었습니다. 오빠가 밤새 만든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이요? 오빠, 그때 오빠는 그때 내가 아버지 인쇄소 살렸어. 6억을 넣었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때 오빠는 중국 출장 가 있었고 아버지가 삼성동 땅 파셔서 위기 넘기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중국에 있었다는 증거. 나는 통장 내역 다 있는데. 오빠가 내민 통장 사본을 보니 15년 전 날짜에 6억 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빠가 강남에 아파트 살 때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저도 기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 오빠 드디어 집 장만했다며 기뻐하셨던 것을. 오빠, 그건 오빠 아파트 살 때 대출받은 돈이잖아요. 아니야. 그중 6억은 아버지한테 드린 거야. 아버지가 받으셨어. 그럼 아버지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겠네요? 그건 아버지가 현금으로 받으셨대. 6억을 현금으로요? 말이 돼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증명 책임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출금한 건 사실이고 그 돈이 아버님께 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셔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일을 어떻게 지금 와서 증명하란 말입니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때 내가 돈을 줬으면 엄마가 알았을 텐데. 엄마는 그런 거 모르는데. 엄마는 모르시는 게 맞아요. 남자들끼리 처리한 일이니까. 아들아, 그런 큰 돈을 엄마 몰래 주고받을 리가. 엄마, 지금 누구 편이세요? 내가 거짓말쟁이라고요? 오빠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숨만 쉬셨죠. 그날 미팅은 결렬됐습니다. 오빠는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오빠는 가족 단톡방에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대로 하면 내가 더 받는다. 변호사가 승산 있다고 했다. 끝까지 가자. 같은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제게 직접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남편 회사 어디더라? 히읗히읗. 내 남편이 뭐 하는지 다 알아. 조심해라. 이번에 너희의 유치원 입학이지? 동네에서 소문 안 나게 조심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위협이었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처남이 미쳤어요? 당장 경찰 신고하세요. 여보, 그래도 오빠인데. 그리고 엄마가 뭐요? 당신 엄마가 이 상황 아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행동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빠가 이렇게 협박한다고 말씀드려도 그 애가 원래 그런 애 아닌데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49제 날 벌어졌습니다. 절에서 작은 법회를 하기로 했는데 오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스님. 바쁜 일이 있는가 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온 겁니다. 아버지 49제를, 친아버지의 49제를 일부러 거부한 겁니다. 법회가 끝나고 엄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오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가족이 무너지는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49제 따위 무슨 소용이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럴 시간에 유산 정리나 빨리 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오빠가 맞는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엄마에게 그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애도 힘든가 보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오빠와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의 침묵, 엄마의 편들기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산 분쟁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이름으로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이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 회사 법무팀에서 소개해준 변호사였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단순 통장 출금 내역만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제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법원 출석, 서류 준비, 증거자료 수집, 회사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걸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고
주말에는 15년 전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매일 법원 서류를 보며 법정 다툼을 한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당신 쓰러지겠어요. 그냥 오빠 원하는 대로 좀 주고 끝내는 게 어때요? 여보, 그건 원칙의 문제야. 오빠가 거짓말하는 건데 왜 내가? 원칙이 중요해요? 당신 건강이 중요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가 더 힘들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10kg가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였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삼촌은 왜 안 와? 나 외삼촌 보고 싶어. 응. 외삼촌 바빠서 못 와. 외삼촌 나한테 화났어? 아이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결정적 계기는 제가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위벽이 많이 손상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돈 때문에? 원칙 때문에? 내 건강과 가족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우리 그냥 오빠 주는 대로 주고 끝내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빠랑 합의할게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가족인데 법정까지 가는 건. 엄마, 가족이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오빠를 1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오빠는 살이 찐 것 같았고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은 법정 판결보다 합의가 낫습니다. 서로 양보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죠.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억만 받으면 됩니다. 원래 주장보다 양보한 겁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과도합니다. 법정 상속분은 4억 5천만 원인데 그럼 법정 판결 받으실래요? 저는 상관없는데요. 오빠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를 보며 도발하듯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오빠 7억, 나 3억, 엄마 8억. 이렇게 하죠. 변호사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의뢰인님, 그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오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정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똑똑한 선택이야. 법정 가면 너 더 손해였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끝났니? 네, 엄마.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다들 화해하고. 엄마. 저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해는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너무 억울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건강 잃으면서까지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탐욕은, 그리고 엄마의 편들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산 분쟁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주말에 가벼운 등산을 다니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빠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엄마는 상속받은 8억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엄마, 우리 집 가까운 데로 오세요 라고 해도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며 거절하셨죠.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엄마,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자꾸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다 아프네. 저는 다음 주 휴가를 내고 엄마와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무릎 관절염과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요즘 통장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인터넷 뱅킹도 모르겠고 은행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 폰에 엄마 계좌 등록해서. 아니다. 내 오빠한테 맡기기로 했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오빠한테요? 응. 오빠가 그러는데 자기가 관리해 주겠대. 용돈도 매달 챙겨주고. 엄마, 오빠가 얼마 전까지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들이잖니. 그리고 오빠가 요즘 많이 반성했대.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미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오빠가. 알았어. 걱정 마. 오빠도 이제 철이 들었을 거야. 그 후로 한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은행에 갔더니 3개월 전에 4억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대. 엄마는 그런 적 없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 이체됐는데요? 은행에서는 보호자 계좌라고. 내 오빠 이름이더라. 저는 즉시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를 들고 계셨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엄마 명의 예금 4억 원이 오빠가 만든 모친 관리 계좌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도장이랑 신분증 주셨어요? 그게 오빠가 병원비 처리한다고 필요하다길래 며칠만 빌려달라고 해서. 엄마는 울먹이셨습니다. 즉시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돈 왜 오빠 계좌로 옮긴 거예요? 아, 그거 엄마 돈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 관리?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깜빡하신 거지. 치매 기운 있으신가 봐. 오빠, 지금 장난해요? 당장 엄마 돈 돌려드려요. 야, 내가 보관만 하는 거야. 엄마 용돈 매달 드리고 있잖아. 이거 다 합법적인 절차로 한 거니까 문제 없어. 합법? 엄마 몰래 한 게 합법이에요? 엄마가 동의하셨어. 도장도 주셨고 은행에서도 확인했어. 너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본인 도장과 신분증으로 처리된 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취소하셔야 하는데, 그럼 우리 엄마 모시고 올게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그 적금이 가입돼 있네요. 명의는 어머님이시고 중도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십니다. 오빠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며 엄마가 우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내 오빠를 믿은 내가 미련했지. 엄마 잘못 아니에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인데 친아들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저도 울었습니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돈 내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 너는 신경 끄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상한 말 집어넣지 마. 내가 다 알아. 메시지 뒤에 이모티콘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모티콘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친어머니한테도 친동생한테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남이 미쳤네요. 당장 고소해야죠.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대. 엄마가 도장이랑 신분증 주신 거니까.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내 오빠가 엄마 아파트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 뭐라고요? 3억? 엄마 명의로 대출이 나갔는데 엄마는 모르는 일인데.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엄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그래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엄마 아파트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본인 도장과 신분증이 사용됐고 어머님이 일단은 동의하신 정황이 있어서 가족 간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또 소송이었습니다. 1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 고소해야 해요. 아들을 고소하라고? 내가 어떻게? 엄마, 오빠는 엄마를 엄마로 안 보고 있어요. 돈으로만 보고 있다고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엄마는 끝까지 오빠를 고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성년후견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고령이시고 판단력이 떨어지신다는 의사소견을 받으면 제가 후견인이 되어 엄마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으세요. 제가 엄마 재산 지킬 수 있게요. 엄마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전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엄마 계단에서 넘어졌어. 예. 엄마, 어디 다치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저는 즉시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엄마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니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은 필요 없지만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재활병원 알아볼게요. 우리 집 근처에 있어서 매일 뵈러 갈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엄마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집 근처 재활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려는데 엄마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네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알아. 병원에서 연락 받았어.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오빠는 안 와도 돼요. 제가 야, 나는 아들이야. 엄마 일은 내가 처리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원시켜야겠어. 여기는 환자 케어를 제대로 안 해. 무슨 소리예요? 여기 응급실인데. 아니, 내가 알아본 그 재활병원 말이야. 거기 환자 방치하는 곳으로 유명해. 내가 인터넷으로 다 확인했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걸요. 너 뭘 알아? 내가 지인들한테 들었어. 거기 간호사들이 환자 때린다더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무시하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 싶습니다. 어디로요? 요양병원이요. 제 집 근처에 있어서요. 그곳은 시골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오빠 집에서 차로 10분, 제 집에서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멀어요. 제가 어떻게 다녀요? 넌 안 와도 돼. 내가 다 챙길 테니까. 오빠.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자는 장남인 오빠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보호자가 원하시면 일하며 난처해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오빠가 정한 요양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간을 운전해서요. 하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가 면회 제안하셨는데요. 예, 저 딸인데요. 보호자께서 당분간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면회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제 엄마 상태는 어떤데요? 그건 보호자께 연락하세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면회 제안이 뭐예요? 왜 내가 엄마를 못 봐요? 엄마가 안정이 필요하시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쩌라고. 거짓말하지 마요.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 만날게요. 너 괜히 난리치지 마. 엄마 컨디션 나빠지면 다 내 책임이야. 오빠는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문자와 카톡도 차단됐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원장을 찾아갔지만 원장도 보호자 요청, 일하며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도 없고 엄마를 볼 수 없다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건 감금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보호자 권한이래요.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후견인 심판을 신청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심판 절차는 오래 걸렸습니다. 최소 3개월. 그동안 엄마는 오빠에게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신대.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와.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2주 만에 얼굴이 반쯤 됐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엄마, 막내야, 왔니?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는데 손이 너무 말랐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으세요? 밥은 잘 나와요? 응, 괜찮아. 하지만 엄마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 30분. 오빠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됐어. 나가봐. 오빠, 좀 더. 안 돼. 엄마 쉬셔야 해. 저는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통곡했습니다. 오빠의 악행은 엄마에게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요양병원에 격리시킨 후 1달쯤 지났을 때
남편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인사팀에 불려갔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모르겠어. 인사팀장이 급하게 보자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대.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뭐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친정 유산 문제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도 있었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처남이야. 처남짓이 분명해.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인사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계팀에서 남편 결제 내역을 전부 조회했고 외부 거래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회계와 전혀 관계없는 기술팀이었고 횡령 같은 건 할 수도 없는 위치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횡령 조사받았대. 익명 제보 들어왔다던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사팀에 불려갔었잖아. 결백이 증명됐지만 소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남편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올해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지가. 남편은 억울해했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실적도 좋았는데 근거 없는 제보 하나 때문에 승진해서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우리 남편 회사에 왜 그런 메일을 보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오빠 아니면 누가 그래요? 우리 집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증거 있어? 없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가족?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법정까지 끌고 간 게 누군데? 그건 오빠가 먼저. 닥쳐. 너희 잘 되는 거 보기 싫어. 그것만 알아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내 오빠 때문에.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가족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봤잖아. 승진도 못하고.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당신이 더 힘들잖아. 남편은 저를 안아줬지만 저는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우리 아이 유치원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원비 미납으로 확인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자동이체로 원비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유치원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자동이체가 해지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본인 요청으로.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로 해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학부모님 성함과 아이 이름을 정확히 아셨는데 오빠였습니다. 분명히 오빠 짓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원비를 납부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오빠가 어디까지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이거. 남편이 보여준 건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친구들에게 단체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제 동생이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연락드립니다. 엄마 돈을 가로채려고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혹시 동생한테 이상한 연락 받으시면 무시해 주세요. 지금 치료 중입니다. 제 친구 20명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친구들에게서 확인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연락 왔는데. 너 괜찮아? 정신과 치료받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저는 하나하나 해명해야 했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 신고합시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래, 해야겠어. 저는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 간 일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합의를 권유합니다. 합의요? 저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보고도요? 법적으로는 가족 간에는 친고죄라서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 신고했다며? 키읔키읔 소용없어. 나는 내가 뭘 해도 안 무서워. 너희 가족 다 망하는 거 볼 때까지 안 멈춰.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엄마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오빠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3개월을 기다린 끝에 법원에서 신문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법원 신문실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오빠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더 많이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엄마는 거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체중이 더 빠지셨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께 다가가려 했지만 오빠가 막아섰습니다.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 접촉 금지야. 판사가 들어오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딸분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나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병원도 좋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 돈 다 가져갔잖아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신청인 진정하세요. 오빠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여기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엄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최근 어머니께 성년후견 심판을 악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려는 건데요. 오빠가 엄마를 감금하고, 감금이라뇨? 어머니께서 원하셔서 그 요양병원에 계신 겁니다. 판사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현재 계신 요양병원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아들이 잘 돌봐줘요. 엄마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후견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오빠를 마주쳤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했게? 엄마 본심이야. 너보다 나를 더 믿으신다는 거지. 거짓말. 거짓말. 법정에서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 엄마는 나한테 맡기고 싶으시대. 저는 오빠 옷깃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협박한 거예요? 뭐라고 세뇌시킨 거냐고요? 손 치워. 여기 법원이야. 경비가 달려왔고 저는 오빠에게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엄마는 오빠와 함께 법원을 나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협박했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 그럴 거예요. 엄마는 절대 저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엄마 본심일까? 정말 엄마는 오빠를 더 믿으시는 걸까?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견 청구 기각.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원하지 않고 현재 아들이 적절히 보호하고 있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가 오빠를 선택하신 것도 알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엄마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하지만 언젠가 엄마가 후회하실 때, 그때는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편지를 붙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빠가 가로챘을 것입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엄마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너 요즘 엄마한테 왜 그래? 예, 내가 엄마 돈 가로채려고 한다며? 오빠한테 들었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과 치료받는다며? 엄마가 걱정 많이 하시더라. 아니에요. 그건 엄마한테 잘해드려. 낳아주신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동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신대요. 뭐라고요? 제가 엄마 돈 가로채려 한다고,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오빠를 선택하신 거라고. 딸인 저보다 폐륜을 저지른 아들을 선택하신 거라고. 그리고 저를 나쁜 딸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엄마가 제 편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빠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오빠에게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거죠. 가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어린 시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플 때 끓여주시던 미역국, 중학교 입학식 날 잡아주시던 따뜻한 손, 대학 합격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시던 얼굴. 하지만 그 엄마가 이제는 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왜 안 오세요?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못 오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이를 1년 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국 승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님,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엄마를 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막내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오빠만 믿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오빠가 엄마 돈 다 썼어. 엄마 바보였어. 막내야, 용서해줘.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지금 중국인데 당장은 못 가. 라는 답뿐이었습니다. 3일 후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막내야, 고마워, 사랑해. 오빠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오빠가 모든 재산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움과 원망과 사랑과 미움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와는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으면 저는 말합니다. 오빠 없어요. 저 외동딸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 있고 딸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엄마처럼은 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니,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빠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었고, 엄마는 어차피 아들을 선택하셨을 테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페류나 오빠와 그를 감싼 엄마, 그리고 상처받은 딸의 이야기.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엄마 보고 싶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